1569년 초여름 강릉의 허씨 대종가 안채에서는 진통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산을 앞둔 허엽의 부인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문 밖에서는 허씨 가문의 남정네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꼭 아들이기를. 허엽이 중얼거리던 그때 산파의 우렁찬 외침이 들렸습니다. 도련님이십니다. 건장한 사내 아이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허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첫 울음소리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보통 갓난아기들이 내는 힘없는 울음이 아니라 마치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외치는 듯한 우렁찬 소리였습니다. 산파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허균이 자란 허씨 가문은 조선 최고의 문벌가였습니다. 아버지 허엽은 대제학을 지낸 대문장가였고 형 허성은 훗날 우의정에 오를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누나 허난설원은 조선 최고의 여류 시인으로 불리며 중국에까지 그 명성이 알려진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허균의 눈에 비친 가문의 영광은 화려한 감옥과 같았습니다. 균아, 허씨 가문의 자손답게 행동해야 한다. 함부로 뛰어다니지 마라. 공부만이 우리 가문을 이어갈 길이다. 잡념은 버려라. 어른들의 잔소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렸지만 허균의 마음은 이미 담장 넘어 자유로운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9살 허균은 서당에서 도망쳐 나와 동네 뒷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것은 나이 비슷한 서자 아이였습니다. 너도 공부하기 싫어서 도망 나왔구나? 허균이 물었습니다. 응, 넌? 서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애초에 서당에 다닐 수도 없어. 서자라서. 아이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허균의 가슴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자신은 공부가 싫어서 도망 나왔지만 이 아이는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허균이 밝게 말했습니다. 정말? 서자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우리 같이 공부하자. 이때부터 허균은 신분의 벽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벽을 부수고 싶어 했습니다. 허균이 12살 되던 해 가문에 큰 비극이 닥쳤습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재능 넘치던 누나 허난설원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허난설원은 김성립과 결혼했지만 시댁에서 천대받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여성이었지만 그 시대 여성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순종과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꽃 피우지 못한 채 27의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장례식 날 허균은 누나의 시신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누나, 누나는 왜 이렇게 가야 하는 거야? 누나만큼 똑똑하고 시를 잘 쓰는 사람이 왜? 그때 아버지 허엽이 말했습니다. 균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다.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 하는 법이다. 하지만 허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런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날 밤 허균은 누나의 빈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난설원이 썼던 시집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누나, 나는 누나와 다르게 살 거야. 나는 이 세상의 잘못된 벽들을 다 부숴버릴 거야. 15살이 된 허균은 본격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단하라고 부를 행동들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서자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양반 자제가 서자와 친분을 맺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허균에게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자들이 정통 양반들보다 더 자유롭고 진솔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균이, 내가 왜 우리 같은 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느냐? 친구가 된 서자 준호가 물었습니다. 신분이 뭐가 중요해?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양반들보다 훨씬 재미있어. 허균이 대답했습니다. 허균의 이런 행동은 곧 가문의 어른들 귀에 들어갔습니다. 허균이 또 서자들과 어울린다는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하지만 허균의 반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생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생들이 부르는 노래와 그들의 자유분방한 삶의 태도에 매력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래에는 진짜 감정이 들어있어요. 양반들의 시보다 훨씬 진솔하고 아름다워요. 허균이 말했습니다. 기생춘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도련님은 정말 특이하세요. 양반이면서 우리를 사람 취급해 주시니. 사람 취급이 아니라 원래 여러분도 사람이잖아요. 허균이 당당히 말했습니다. 허균의 이런 행동들이 계속되자 결국 아버지 허엽이 직접 나섰습니다. 균아, 이제 그만해라. 내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허엽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명예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게 명예인가요? 허균이 맞섰습니다. 이 자식이 어른 말씀에 대들어. 허엽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허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잘못되었어요. 그럼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냐? 허엽이 반문했습니다. 언젠가는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죠. 허균이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허균은 자신의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촛불 앞에 앉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다투었다. 하지만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누나가 이루지 못한 꿈, 서자들이 꿈꾸는 평등한 세상, 기생들이 바라는 자유로운 삶. 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 설령 그것이 불가능하다 해도 최소한 그런 꿈을 꾸는 것조차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선 최고 명문가에서 태어난 허균은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이단아라고 불러도 가문의 어른들이 그를 문제아라고 여겨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허균의 가슴 속에는 이미 훗날 조선 사회를 뒤흔들 혁명적 사상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더욱 크게 자라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25살이 된 허균은 이미 조선 팔도에 그 이름이 알려진 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성만큼이나 악명도 높았습니다. 서자들과 어울리고 기생들과 친분을 맺는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94년 가을, 허균은 벗들과 함께 전북 부안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부안은 서해안의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곳이었고 특히 변산반도의 기암절벽과 푸른 바다가 문인들의 시심을 자극하는 명승지였습니다. 허군, 부안에는 뛰어난 기녀가 있다고 들었소. 시와 검은고에 능하다더군요. 동행한 친구 이덕형이 말했습니다. 기녀라. 허균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만나본 기생들은 대부분 생계를 위해 몸을 파는 불쌍한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술혼을 가진 기생이 있다면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부안에 도착한 그들은 해질 무렵 유명한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기방 주인이 나와 허균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들. 오늘 밤 저희 기방 최고의 기녀 매창이가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곧이어 나타난 여인을 보는 순간 허균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22살의 매창은 그저 아름다운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매창이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매창이 단정하게 인사했습니다. 매창은 먼저 검은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현을 타는 순간 기방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고
그 소리는 마치 깊은 한을 토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허균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이런 검은고 연주는 처음 들어봅니다. 과찬이십니다. 제가 지은 시 한 수를 읊어보겠습니다. 매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청루에 홀로 앉아 밤이 깊어가니 차가운 달빛만이 내 벗이 되었네. 신분이 천하다 해도 마음만은 하늘 같거늘 누가 이 정을 알아주리요. 그 순간 허균은 전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생의 시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철학과 한이 담긴 진정한 문학이었습니다. 누가 지은 시입니까? 허균이 물었습니다. 제가 지은 것입니다. 매창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허균과 매창은 시와 철학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매창은 단순히 아름다운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허균만큼이나 뛰어난 문학적 소양을 갖춘 진정한 시인이었습니다. 매창 씨, 당신은 왜 이 길을 택하셨습니까? 허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매창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저희 집안이 몰락하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몸은 천하다 해도 시와 음악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재능이 이곳에 묻히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나리께서는 정말 특별하신 분이시군요. 기생을 사람으로 대해주시다니. 사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마음까지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허균은 매창에게서 자신과 같은 자유로운 영혼을 발견했고 매창 역시 허균에게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허균은 동행한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며칠 더 부안에 머물겠소. 먼저 돌아가시오. 허군, 설마 그 기생 때문에? 이덕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기생이 아니오. 진정한 예술가요. 친구들이 떠난 후 허균과 매창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변산반도의 절경을 구경하며 시를 지었고 밤에는 검은고 소리에 맞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허균님, 저 같은 천한 몸이 감히. 매창이 망설였습니다. 매창아, 신분 같은 것은 잊어버려라.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뭐가 중요한가? 내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게 허균과 매창은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창은 허균을 위해 더욱 아름다운 시를 지었고 허균은 매창에게서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곧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부안에서 돌아온 허균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가문 어른들의 분노였습니다. 허균, 내가 부안에서 기생과 무슨 짓을 했다는 것이냐? 아버지 허엽이 호통을 쳤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양반과 자제가 기생과 정을 통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말이냐? 매창은 단순한 기생이 아닙니다. 그녀는 저보다도 뛰어난 시인입니다. 시인이든 뭐든 기생은 기생이다. 당장 그런 생각을 버려라. 하지만 허균의 마음은 이미 매창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는 몰래 매창에게 편지를 보냈고 매창도 그리움을 담은 시를 써서 허균에게 전했습니다. 구름 같은 그대 마음 어디로 가셨나요? 밤마다 달을 보며 그리움만 쌓여갑니다. 매창의 시를 받은 허균은 답장을 썼습니다. 신분이 다르다 한들 마음이야 어찌 다르리요. 언젠가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당신과 함께하리다. 이렇게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허균은 틈만 나면 부안으로 달려갔고 매창은 그런 허균을 위해 더욱 아름다운 시와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벽은 높고 두터웠습니다.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도 아래서 양반과 기생의 사랑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허균은 이미 조선 최고의 문란한 관리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고 매창과의 관계는 그 비난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분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술에 대한 열정과 자유로운 사랑이었습니다. 매창아, 언젠가는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 허균이 말했습니다. 그런 세상이 정말 올까요? 매창이 물었습니다.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허균과 매창의 금지된 사랑은 단순한 연정을 넘어서 조선 사회의 불합리한 신분제도에 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허균이 훗날 홍길동전을 쓰게 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고 평등한 세상에 대한 그의 꿈을 더욱 구체화시켰습니다. 매창과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허균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분노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1600년 31살이 된 허균은 이미 여러 관직을 거치며 조선 사회의 모순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허균은 한양의 뒷골목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서자가 양반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단지 길에서 양반과 마주쳤을 때 제대로 인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양반님을 똑바로 쳐다보다니. 양반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자가 떨며 사과했습니다. 허균은 그 장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태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분했습니다. 그날 밤 허균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바로 서자 출신 영웅의 이야기였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하자. 허균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자로 태어났지만 세상을 바꾸는 영웅의 이야기를. 허균은 먼저 주인공의 출생부터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홍길동은 홍판서의 서자로 태어나지만 뛰어난 재능과 의지를 가진 인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허균 자신이 만났던 수많은 서자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허균이 쓰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서자들이 겪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허균은 홍길동전의 첫 부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창이었습니다. 다시 부안으로 향한 허균은 매창에게 자신이 쓴 이야기를 읽어주었습니다. 매창아, 내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썼다. 들어보겠느냐? 물론입니다. 허균님의 이야기라면 언제든지 듣고 싶어요. 허균이 홍길동전을 읽어주는 동안 매창의 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이야기와도 달랐습니다. 서자가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바꾸려 한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으면 큰일이 나지 않을까요? 매창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 서자들도 사람이고 그들에게도 꿈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해. 당신은 정말 용감한 분이세요. 허균은 매창의 격려를 받으며 더욱 열심히 홍길동전을 써나갔습니다. 홍길동이 도수를 배우고 활빈당을 조직하여 탐관 오리들을 응징하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만들어갔습니다. 특히 홍길동이 율도국이라는 이상향을 건설한다는 부분을 쓸 때 허균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꿈꾸는 세상이었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율도국에서는 양반도 상민도 서자도 모두가 평등하다. 허균이 쓰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쓰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허균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그를 말렸습니다. 허군, 그런 위험한 이야기는 쓰지 말게.
조정에서 알면 큰일이 날 것이요. 친구 이덕형이 걱정했습니다. 위험하다고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왜 위험합니까? 서자가 주인공인 이야기라니. 이것은 현 체제에 대한 도전이요. 그렇다면 현 체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허균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친구들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홍길동전의 내용이 조금씩 알려지자 조정에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관료들은 이 작품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균이라는 자가 어떤 책을 썼는데 서자가 주인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도적질을 미화하고 기존 질서를 전복하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당장 금서로 지정해야 합니다. 결국 홍길동전은 출간되자마자 금서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베껴 읽힌 필사본들은 비밀리에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자들 사이에서는 홍길동전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인물이 영웅으로 그려진 최초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허균의 서자 친구 준호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홍길동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네요. 그렇다. 신분이 낮다고 해서 꿈까지 낮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허균이 치러야 할 대가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는 허균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가문에서도 큰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허균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아버지 허엽이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진실을 썼을 뿐입니다. 진실이라고? 서자를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진실이란 말이냐? 서자도 사람입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꿈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쓴 그 책 때문에 우리 가문이 어떤 소리를 듣는지 아느냐? 허균은 아버지의 분노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홍길동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를 바랐습니다. 한편 매창은 허균의 작품이 금서가 된 소식을 듣고 깊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허균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르겠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어. 당신의 용기에 감탄하지만 앞으로가 걱정됩니다. 매창아, 변화라는 것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하는 법이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홍길동전이 금서가 된 후에도 허균은 계속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는 유배를 가면서도 관직에서 쫓겨나면서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홍길동이 꿈꾼 율도국 같은 세상이 올 것이다. 허균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홍길동전은 비록 당시에는 금서였지만 후대에 전해져 내려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신분제도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평등한 세상에 대한 꿈을 그린 이 작품은 허균이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 되었습니다. 홍길동전이 금서로 지정된 후 허균의 삶은 끝없는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1605년 36살의 허균은 이미 조선 팔도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아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허균에 대한 탄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보수적인 관료들은 기회만 되면 그를 공격했습니다. 허균은 기생과 어울리고 승려들과 친분을 맺으며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들과 어울려 기존 질서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를 관직에 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허균의 뛰어난 문제는 왕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조는 허균의 행실은 못마땅해 했지만 그의 재능만큼은 아꼈습니다. 허균의 행실은 문제가 많지만 그의 글솜씨는 조선 최고다. 선조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나 행실이 바르지 못한 자를 중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벼슬을 주었다 빼앗았다 하면서 경계를 주어라.
이렇게 해서 허균은 관직에 임명되었다가 탄핵으로 파면되기를 반복하는 고달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607년 허균은 다시 한번 큰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가 불교 승려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당시 유교를 국교로 하는 조선에서 승려와의 교부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허균이 승려들과 어울리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사회의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허균은 그들에게서 진솔함을 발견했습니다. 스님,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신분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허균이 한 승려에게 물었습니다. 허나리, 집착이란 본래 고통의 뿌리입니다. 신분에 집착하는 자들은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양반도 상린도 본래는 같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대화들은 허균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양반이 승려와 어울린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허균은 또다시 탄핵을 받고 관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함경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유배지에서 허균은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이상향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허균이 차가운 북방의 바람을 맞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도 허균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날카로운 비판 정신으로 글을 썼습니다. 특히 성소부 부고라는 문집을 통해 당시 사회의 모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몇 년 후 유배에서 풀려난 허균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욱 차가워진 세상의 시선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조차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허군, 이제 그만 좀 조용히 살면 안 되겠소? 옛 친구 이덕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살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불의한데 어떻게 조용히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 혼자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 않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자는 말입니까?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허균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매창뿐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창과의 만남도 쉽지 않았습니다. 허균을 감시하는 눈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1612년 허균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임목대비의 동생 김제남이 영모를 꾸몄다는 사건에 연루된 것입니다. 허균은 김제남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허균이 김제남과 자주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자의 평소 행실을 보면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당장 조사해 봐야 합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위기를 모면했지만 허균은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를 위험인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허균의 마음은 점점 더 급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기존의 질서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뿌리부터 바뀌어야 한다. 허균이 혼자 있을 때 중얼거렸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하지만 허균의 이런 생각은 더욱 위험한 길로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얼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했고 그들과 함께 현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차별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서울 출신인 허균의 친구가 한탄했습니다. 그렇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허균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뭉치면. 허균의 이런 발언들은 점점 더 과격해져 갔습니다. 그는 이미 위험한 선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1616년 광해군이 즉위한 후에도 허균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혼란 속에서 그는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허균은 이제 4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과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로운 투쟁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내가 평생 꿈꿔온 세상은 정말 올 수 있는 것일까? 허균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허균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과연 옳았는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매창에 대한 사랑, 평등한 세상에 대한 꿈, 그리고 자유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다. 허균이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곧 더욱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권력의 덫에 걸린 채 끝없이 방황하던 허균의 삶은 이제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혁명적 사상과 자유로운 영혼이 조선 사회와 맞부딪히며 만들어낼 마지막 불꽃이 곧 타오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1617년 48살의 허균은 인생의 마지막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세상과 맞서 싸워온 그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변화에 대한 열망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허균은 서울 출신 친구들과 비밀스러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 모두 현실에 대한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허 형님,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서울 출신 박응서가 한탄했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신분 때문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허균은 그들의 절규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평생 꿈꿔온 평등한 세상은 여전히 요원해 보였습니다. 이 썩은 세상을 뒤바꿔야 합니다. 허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우리는 힘도 없고 세력도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난다면. 허균의 말에 모임의 분위기가 긴장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이미 위험한 영역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혹시 역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역모라고 할 수도 있고 혁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이 불의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밀 모임은 계속되었고 점점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허균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움직임이 관아의 감시망에 포착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618년 봄 허균은 마지막으로 매창을 만나러 부안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매창아, 나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것 같다. 허균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런 불길한 소리를? 매창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누군가는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그 누군가가 바로 나일 수도 있어. 허균님, 제발 위험한 일은 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매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도 허균 주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창아, 내가 만약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내가 꿈꿨던 세상을 기억해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말이야. 그런 말씀 마세요. 당신은 살아서 그 꿈을 직접 이루셔야 해요. 하지만 허균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매창과 함께 보내며 마지막 추억을 쌓았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허균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체포령이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그의 집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허균, 역모 혐의로 체포한다. 포도대장이 외쳤습니다. 허균은 담담하게 체포되었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의금부로 끌려간 허균은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관리들은 그로부터 동조자들의 명단을 얻어내려 했습니다. 누가 내와 함께 영모를 꾸몄느냐? 빨리 대답하라. 고문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동조자 같은 것은 없습니다. 허균이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라. 서얼들과 함께 모의했다는 증거가 있다. 모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더 나은 세상을 꿈꿨을 뿐입니다. 고문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지만 허균은 끝까지 동조자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재판정에서 허균은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허균아, 내가 영모를 꾸민 것이 사실이냐? 영모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감히 기존 질서를 뒤엎으려 했다는 것이냐? 불의한 질서라면 뒤엎어져야 마땅합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와야 합니다. 허균의 당당한 태도에 재판관들은 당황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굽히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혁명가의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허균에게는 능지처참이라는 극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나가는 허균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를 동정하는 시선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서얼들과 하층민들은 허균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들에게 허균은 희망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런 양반이 또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사람 취급해주는. 한 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홍길동전을 쓴 분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영웅이 될 수 있다고 해주신.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형장에 선 허균은 마지막까지 당당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허균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허균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등한 세상을 꿈꿨을 뿐입니다. 비록 내가 죽어도 그 꿈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1618년 10월 조선의 이단아 허균은 4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허균의 죽음 소식은 곧 매창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매창은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음식도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허균님, 정말 가신 건가요? 매창이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허균을 그리워하며 애절한 시를 썼습니다. 하늘의 별도 슬퍼하고 바람도 애통해하네. 내 사랑은 가고 없지만 그 뜻은 영원하리라. 허균이 죽은 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계속되었습니다. 홍길동전은 비밀리에 계속 읽혔고 그의 평등 사상은 후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서얼들 사이에서는 허균을 영웅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허균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싸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선 후기가 되자 허균의 사상은 실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신분제의 모순을 비판하고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그들의 사상에는 허균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허균은 조선시대 최초의 소설가이자 진보적 사상가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홍길동전은 한국 문학의 고전이 되었고 그의 평등 사상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허균의 삶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을 향한 그의 꿈은 시대를 넘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